이창섭 박사님 또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슨 강의 했는지 아세요? 네. 지난 시간에 강의하니까 제가 이제 강남법인지역단 강의원 이래로 가장 저한테 문자 카톡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남법인지역단 올해 상반기 원턴 돌았잖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 저 강의 끝나고 나서 간헐적으로 물어보는 사람, 연락 오는 사람, 협업할 수 있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난 시간 강의 듣고 그렇게 많이 연락 온 거는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이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가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가압승계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가압승계를 합시다라고 대표님께 제안 드릴 때 누구한테 가서 어떤 계층, 어떤 대상한테 가서 제안을 해야 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무제표 딱 열어보니까 당기순이익이 한 50억, 100억, 200억씩 나요. 그럼 미처분 이익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가서 가압승계 합시다 라고 어젠다를 던지면 이 대표님들이 동의를 해줄까요? 먼저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냐? 이 대표자의 연령부터 확인해야 돼요. 대표자가 가압승계에 관심 가질 만한 연령대인지. 대표자가 이제 창업을 해서 30대, 40대예요.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런 대표님들한테 가서 가압승계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가압승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켜서 확장시켜서 상장시켜서 엑시트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가서 봤더니 자녀들이 전혀 없어요. 승계받을 자녀들이.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가서 무턱대고 가압승계합시다라고 어젠다를 던져요. 그런데 대표는 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왜 응하지 않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익도 많이 나고 보유된 이제 현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님한테 가서 가압승계 합시다 라고 던졌어요. 그리고 대표가 좋지 하면서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미 자기 주식은 없는 거야. 본인 자산이 있어야만이 승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들을 사전에 충분하게 체크하지 않고 가서 무조건 대표들한테 이런 어젠다를 던지면 대표들이 반응이 안 온다. 그래서 컨설팅, 영업 이런 것도 요령 있게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이 강의를 들어보면 이제 내가 어떤 계층한테 가서 어떤 분들한테 가서 이 키워드를 던져야 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던졌을 때 이 대표님들이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거절 반응이 나왔을 때 어떻게 그걸 넘어서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강의를 여러 꼭지가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챕터가 총 18강짜리 챕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요 강남법인지역단에서 와서 하는 챕터는 12강짜리 챕터를 하고 있어요. 총 18강 중에서 제가 그동안 이제 실전에서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성과를 낸 사례 중심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저 강의 내용이 교과서에는 없다. 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내용이다. 다 실전에서 적용했고 다 저 머릿속에서 성과를 창출했던 내용 중심을 가지고 18강 2시간짜리를 구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론서는 아니다. 실전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압승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잘 아셔야 돼요.
가압승계 개념이 뭐냐면요. 대체적으로 대표님들한테 가압승계를 제안을 하면 나는 이 업종이 사양산업이고 이 업종에 와서 우리 자녀가 일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우리 자녀가 이 업을 계속 이어갈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가압승계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 대표님들이 꽤 계세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 개념이 가압승계는 바로 대표님 생각에 가압승계 바로 와서 경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압승계는 바로 경영이 아니라 가압승계의 출발점은 자산권 이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님들한테 그동안 만들어 놓은 법인의 부를 축적해 놓은 자산을 만들어 놓은 걸 다음 세대로 승계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승계하지 않겠다고 하는 대표님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승계하지 않겠다로 설령 답이 나오더라면 그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만들어 놓은 자산을 그러면 누구에게 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국가에다가 기부할 것인지를 물어보세요. 아니면 아무런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자산을 방치하고 그냥 가버렸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다른 이런 분들이 계세요. 대표님들이. 나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른 자산을 지키려면 법인 자산 정리가 돼야만이 다른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상속과표라는 것은 특정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토탈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받으려면 전체를 받든가 포기하려면 전체를 포기하든가 이게 부분 상속, 부분 승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산을 지금 현재 잘 축적되어 있는 자산을 요것만 넘겨주고 이 법인 자산은 안 넘겨줄 거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압승계는 자산승계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압승계에 주로 관심이 있을 것인가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가압승계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세요. 창업세대. 정의를 보면 부모세대. 부모세대가 창업을 해서 이제 기간이 오래 지났죠.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뭐가 자산이 축적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부모세대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자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 다음 세대로 계속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가 넘어가야 되냐? 자녀 세대로 가장 먼저 넘어가야 될 게 자산이 넘어가야 됩니다. 자산이 넘어가지 않으면 가압승계의 출발이 될 수가 없어요. 가압승계 출발점은 자산승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계속 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로 승계를 해야 되죠. 결국은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할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렇게 넘어갈 때 뭐가 되면 자산이 넘어가야 되죠. 그럼 자산이 넘어갔을 때는 자산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실물 자산을 직접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산을 넘겨주는 게 되겠지만 법인은 자산이 무슨 형태로 되어 있죠? 주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넘겨준다는 의미입니까? 주식을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이전에 자산 이전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법인은 주식이 이전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이 이전될 때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주식 이전됐을 때 이제 비용이 발생되겠죠. 거래 비용 리스크가. 거래 비용이라면 무슨 비용이죠? 세금이 나가겠죠. 이전되는 데 있어서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세금이 나갈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배권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과연 몇 프로를 얼만큼 넘겨줘야 안정적으로 주주권,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냐. 이 지배권에 대한 내용, 또 보통주를 넘겨주는 게 좋은 건지, 또 우선주를 발행해서 넘겨주는 게 좋은 건지, 일남 자녀에게는 보통주를 넘겨주고 의결권이 없는 이남에게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을 우선권 가지고 있는 우선주를 통해서 넘겨주는 게 유리한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건 어디가 통계를 받고 있냐면 상법 영역입니다. 상법.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비용에 관한 문제는 조세법 영역인 거고요. 지금 이제 법인에 가서 주식을 넘겨주고 보통주냐 우선주냐 몇 프로를 넘겨주냐 의결권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제 상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법에 대한 리스크를 체크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 체크해야 될 거는 뭐가 있냐? 좀 전에 얘기했다면 자녀 세대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두 명 있을 수도 있고 세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 자녀에게 자산을 몰아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민법상 상속에 관한 제도, 유류분 제도 이런 것이 이제 리스크로 작동이 되죠. 그래서 이 가압승계를 할 때는 조세 비용뿐만 아니라 상법상에 관한 리스크, 민법상에 관한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영역이 뭐냐? 이 거래를 인해서 자산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조세 영역이라든지 상법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민법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들이 컨설팅해주고 효율적으로 자산 승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일이 바로 우리 컨설팅의 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자산이 넘어와 줘야 그 다음에 경영권을 받는, 경영권은 뭐죠? 경영을 하는 거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해 줘야 이사도 선임하고 또 이사들끼리 대표이사도 선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자녀에게 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자녀들이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문 경영인을 채용을 해서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경영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나는 수익금은 자녀들이 주주권을 행사해서 배당금을 통해서 자산을 분배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주는 게 바로 가압승계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거꾸로 대표님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알죠? 가압승계하면 바로 와서 자녀들한테 경영을 하라는 걸로 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우리 회사에 자녀가 지금 들어올 입장이 안 돼. 이 어려운 업종에 계속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또 무슨 이야기를 또 하죠?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70인데 벌써 우리 애한테 경영을 맡기라고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내가 앞으로 경영을 20년 더 해야 되는데 벌써 자녀한테 경영권 줘버리라고 가압승계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 경영권은 대표님이 끝까지 가시고 경영을 하시고 이 주주권, 자산권에 대해서는 빨리 이전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사망한 시점에 이전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역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주식평가 금액이 자산이 있고 손익가치가 자꾸 이익잉여금 쌓여갖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식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압니다. 대표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 5년 전에는 주식가치가 한 2만 원뿐이 안 됐는데 왜 지금 15만 원이냐고 그래요. 이 5년 전에 2만 원일 때 자산권 넘겨줬으면 세금 거의 안 들이고 넘겨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지금 15만 원이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15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또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되면 10년 전에는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40만 원이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빠르게 세금을, 조세 비용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압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 가압승계는 경영권 승계가 아닌 자산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대표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대표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경영을 지금 자녀가 전문직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을 주는 거는 현금을 줄 것이냐, 부동산을 줄 것이냐, 주식을 줄 것이냐 이 문제이거든. 충분히 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업주가 노령화돼서 2세대로 이전이라고 그랬어요. 가압승계를. 가압승계 2세대 이전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이 대표님들이 연령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대표님 연령이 창업주 노령화가 되어 있다 그랬는데 30대, 40대인 대표들한테 가서 가압승계 이야기를 꺼내면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가압승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산이전이라고 해요, 자산이전. 자산이전이니까 법인사업자는 주식이동이거든요. 주식이동인데 자산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를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재무상태표도 없대. 자산도 뭐가 있는지 많아 보인대. 엄청 많아 보인대. 근데 실체는 뭐냐는 거죠. 자산이 있어야, 부채는 얼마고 자산이 있어야 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 나오는지를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자산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이야기라면 탁상 공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개인사업자는 자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파악하는? 재무상태표를 파악하는. 재무제표가 아니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이제 자산 부채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무엇을 자산 이전이라 하면 주식 이동이라 그랬죠. 주식 이동이면 이동할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이 주식 보유 현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 구조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 일이에요. 이 보시면 이 대표님은 82.4%를 가지고 있어요. 이 대표님은 리스크가 전체 법인의 리스크가 100이다 그러면 거래 비용 중에 조세 비용 중에서 몇 프로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82%만큼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지금 100 중에 82면 리스크가 큽니까 적습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럼 대표들한테 지금 82만큼 리스크가 있는데 이 대표님한테 제안해 줄 거면 이 리스크를 82에서 50으로 떨어뜨리고 40으로 떨어뜨리고 20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럼 리스크를 82에서 50으로 40으로 30으로 20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바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식 지분율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지분율을 감소시키는 일을 해줘야만이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대표님 지분율을 줄여준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상당히 이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받아줘야 될까? 이거는 다음 세대, 2세대가 3세대가 지분을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대표님 리스크는 줄이고 이 줄어든 자산, 지분율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일을 해줘야 된다. 여기 보시면 주주 현황을 보시면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8% 뭐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왜 이 법인에 비상장 법인에 투자를 했을까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대출해 준 거예요. 대출해 줬을 때 뭘로 대출해 줬을까요? 네, 상환우선주로 대출을 해 준 거예요. 상법에 보면 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란 뭐죠? 내가 이 대출을 50억 해주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걸 주식으로 바꿀 수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사장님은 주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교부를 해줄 수도 있어요. 또 반대 옵션이 있어요. 나는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배당도 안 해주고 그 가능성이 매우 이제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엑시트할 가능. 그때는 또 모르죠. 주식을 법인에서 되사줄 수 있는 조건. 그걸 보고 상환은 우선주죠. 그래서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들여주는 그런 주식을 보고 상환 우선주죠. 그럼 이 기업은 내부 자금을 받았구나 라고 이제 판단해야 되고, 이런데 간혹 가다 보면 무슨 조합, 뭐 투자 조합 뭐 이런데 많이 들어와 있어. 사모펀드 같은 데서. 그런 데는 뭐죠? 다 투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온 주주 현황을 갖고 있으면 대표님이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 펀드 회사에서 자금이 100억, 200억, 50억, 30억 들어왔을 때는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약정서. 투자 약정서에 보면 거기에 각종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5억 이상의 자금 집행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투자자한테.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정관 변경할 때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식 이동할 때, 주식 대표 지분율이 감소할 때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금 집행을 외부에 했을 때, 특히 뭐 투자 상품에 가입한다라든지 보험 상품에 가입했을 때는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투자 약정서에 있어서 사장 의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한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회사 유보금도 많이 있는데 이거 갚아버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상환해버리면 되겠죠. 이거 상환 우선주니까. 상환하면 뭐가 줄어들어요? 이거 상환 주식 사라지고 8.4%는 그럼 뭐가 또 줄어드는 거예요? 상환하면 뭐가 줄어들죠?
이익잉여금 줄잖아요. 상환우선주가 있으면 약정서 봅시다. 상환 가능하네요. 상환해버립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 날라가고, 그러면 이제 대표 중심으로 이제 지배권이 바뀌고, 의결권 행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주현황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승전결 전부 다 뭐야? 세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 세금을 잡아주려고 그러면 이 구조를 체크를 해서 구조에 상해서 진단하고 구조를 바꿔주고 이런 작업을 해줘야 세금 줄어드는데 그런 내용을 활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세금 이야기만 해. 또 제가 이런 걸 발견해 상환합시다 그러면요. 사장님은 또 엉뚱하게 누구한테 상담을 해요? 이걸 가지고 상환을 하는데 누구한테 가 상담을 합니까? 세무사한테 가 상담을 해요. 회계사한테 상담하고. 세무사 회계사가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깊숙이 해왔으면 이 업무 이해도가 높을 텐데 이런 업무를 거의 안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상식 수준에서 대표들한테 조언을 해버립니다. 야, 이거 뭐 상환해봐 주식수 줄고 발행주식수 줄어들고 뭐 이익잉여 줄어봐야 그게 그걸 것 같은데 뭐하러 갚아요? 싼 돈, 이자도 안 나가는 돈인데 왜 갚아요? 차라리 그 돈을 예금을 넣어놓으면 더 나은데 뭐 이런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주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의결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사장님 경영을 하는데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봐요. 그럼 대표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세무사가 회계사가 좀 리스크가 있다 하는데 이렇게 또 다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누구가 손해냐? 사장님, 대표님들이 손해가 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 설립할 때부터 보세요. 법인 설립하면 어디 가서 신청을 합니까? 법원 등기소에 가서 해요. 법원 등기소에 갔을 때 뭐 갖고 오라 그래? 발기인 총회의사록이라든지 발기인 주총의사록이라든지 발기인 누구인지 그 다음에 발기인 선임 과정은 제대로 잘 돼 있는지 조사보고서는 잘 작성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다 나오냐 하면 상법에다 나와요. 그럼 뭐죠? 회사 설립할 때는 상법에 근간을 두고 회사가 설립된다는 의미예요. 상법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출발된 이 상법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살이 찌고 늘어나고 약간 왜곡되어 있더라도 근본으로 되돌아가서 이걸 잡아주면 살찌고 틀어지고 온 것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세는 뭐냐? 이런 활동이 쭉 와서 마지막에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냈는데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결론만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게 조세 영역입니다. 앞에서 과정은 전혀 어떻게 자산이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지금 자산이 100억이 되어 있네? 수익이 지금 20억이 났네? 그러니까 세금 얼마? 이게 바로 조세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또 뭐냐? 기장 영역이에요. 기장세무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다르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주주로 쭉 있어요. 이건 뭐죠? 타인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차명주식이라는 의미예요. 사장님도 확인해야 되겠죠. 차명주식으로 보이는 주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주식 회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봐야 되겠죠. 주식 회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주식을 찾아와 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또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공동상속인에 대한 배려인데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배려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장자중심 사회였었죠. 과거에 여러분 이제 아버지 세대, 큰형님 세대에서는 뭐죠? 제사 모실 사람한테 자산을 다 주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중 땅이니 문중 땅이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 상속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상속인인데요. 자녀가 이제 복수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반드시 이야기할 때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산 분배, 안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요. 공동상속인에 대한 배려, 또 법적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법적 상속분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사망을 하면 상속순위 1순위가 누구냐 하면 나를 중심으로 자녀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가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 자산 배분 비율은 n분의 1이 됩니다.
그게 이제 법적 상속분이죠.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 배우자는 1순위와 이제 동순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산 배분 비율은 배우자가 자녀 거를 5할씩 걷어서 5할을 더 가져갑니다. 내가 사망을 하면 나의 자산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 법적 상속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 누구다? 배우자다. 배우자가 가장 많이 가져간다. 두 번째로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이 자녀들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아무런 말 없이 사망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법적 상속분이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일남에게다가 자산을 몰빵해 줘 버렸어요. 100억 정도로. 그러면 이 원래 100억이 누가 나눠 가져야 돼요? 자녀가 둘이 있다 그러면 n분의 1 50억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이남이 50억을 권리를 침해받은 거예요. 그럼 50억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그 구제를 해주는데 그걸 구제해 주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유류분 청구. 그 유류분은 얼마까지 인정을 해주냐?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몫의 50%. 이게 50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25억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유류분을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형한테다가 청구를 한다. 형한테 가서 형 나 25억 내놔 나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형이 알았어 내 줄게 하고 순순히 이렇게 줄까요? 안 주죠. 왜? 형은 주고 싶어도 옆에 있는 형수가 있어요. 또 그거 왜 주냐고 받았는 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럼 뭐죠? 이제 가족 간에 이제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안 되면 어디로 가죠? 이제 서초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서초동 가서 변호사 만나고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유류분 이제 분쟁에 관한 청구 소송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유류분 분쟁이 상속 분쟁이 생기는 원인은 누구 때문에 생겼을까요?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대표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생전에 자산 정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세대 가정의 화목을 패밀리의 연속성을 해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당사자인 아버지인 내가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뻔한 예견된 일을 왜 해결하지 않고 갔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전부 다 세무 전문가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속 이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진솔하게 내부 구성원이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감히 내가 죽은 이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내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사망한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내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압승계할 때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